자, 어때 쌤 지난번에 병원 잘 다녀왔어요? 아프셨잖아 지난번에 아프셨잖아. 병원 잘 다녀오셨는가 해서. 자, 쌤 지금 공공선택이론 합니다. 공공선택이론. 말 그대로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공공선택이론은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주로 다룬다면 여기서는 비시장, 공공 영역을 주로 다루고 있고, 특히 우리가 시장에서는 뭐 소비자 행동, 소비자, 공급자 이런 걸 다룬다면 지금 여기서는 관료들, 뭐 이런 공급자로서 관료, 뭐 이런 사람들의 행태나 관료나 정치인 이런 행태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이익단체 뭐 이런 걸 다루고 있고, 그다음 이 어디에서는 여기는 주로 시장에서는 재화를 다룬다면 여기서는 재화적인 형태가 투표니까 투표 또는 이런 거 정치행위 같은 것도 다룬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투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룬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관료들의 행태를 다루는 것 중에서 행동을 다루는 중에서 이제 관료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정치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정치인은 시계가 굉장히 그렇죠. 현재 그 할인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고, 그다음 이 정치에 의해서 경기가 순환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했었고, 이익단체는 무임승차가 가능하니까 이익단체가 뭐하지 않으면 좀 소규모되거나 이렇게 이 특별한 제도를 다루지 않으면 자발적 참여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투표를 좀 다루고 있었는데 투표에 있어서 일단 바람직한 투표 수를 정하는 부분부터 이야기 되는데 만장일치가 가장 좋은 건 부캐넌 교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투표의 역설이라는 걸 한번 봤죠. 투표의 역설을 보면서 투표가 다수결이 뭐가 되면 이행성, 아까 쌍방울표가 생기게 되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어렵고, 이런 투표의 역설이 나오면 우리가 누가 기득권자가 조작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했고, 그다음 어떤 부분까지 이야기했어요? 투표에 있어서 투표 거래까지 이야기했었죠. 원래 투표 거래가 안 좋은 거로 보통 이야기되는데 긍정적일 수도 있다. 예산 배분을 효율적으로 아까 사회적 교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관료의 행태를 좀 보도록 하죠. 관료 행동들을 보면, 자, 니스카텐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거기 보면 144페이지 보니까 우리 쌤도 알다시피 한계 비용하고 한계 수익이 가장 큰 데서 결정되는 게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죠. 그럼 어디가 제일 효용이 극대화되겠어요? 최적 생산이 A죠. 그렇죠? 근데 관료들은 무슨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비용 개념이 없다고 그랬죠. 자기가 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한은 마이너스는 안 나게. 자기 부세 만약에 300만 원, 300억이 배정됐는데 310억 써버리면 곤란하죠. 그래서 총 비용과 총 수익이 똑같은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쌤? 원래는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이 가장 높은 데서 이야기되는데 어쨌든
있는 돈은 끝까지 산다. 자, 우리 쌤 시장에 가서 사과를 샀어. 사과가 만약에 하나에 1,000원이 나갑시다. 그래서 5개를 샀어요. 1,000원이. 하나를 먹으니까 처음 먹었으니까 한 개 효용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연거푸 2개를 먹으니까 조금 1,000원어치보다 좀 떨어지네. 3개를 먹으니까 딱 1,000원어치 수준이네. 그럼 여기서 멈춰야 가장 많은 수익이 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만 사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사람들은 몇 개 있었어. 5개 있었으니까 그냥 5개 비용 다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효용이 뭐가 될지 극대화될 때가 가장,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딱 그 정도만 하면 좋은데 예산을 쓸 때도 아무리 300억을 줬어도 200억 정도를 100억은 아끼고 200억 정도만 써도 충분해. 서비스 공급이. 그럼 200억만 쓰면 되겠죠. 그런데 300억까지 쓴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 극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 누구는 관료들은. 그렇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죠. 그러니까 덧니비가 그래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건 맞는데 모든 관료가 자기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할까? 그렇죠. 고마워요. 자기 부하를 또는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할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자, 리스카트의 모형이 관료 효용함수의 편의성이 지니는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고 부서 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서에 따라서는 예산 극대화를 안 하는 부서도 있을 거고 또는 너무 예산을 많이 갖게 돼서 조직이 커지면 할 일이 그만큼 많아서 싫겠죠. 그래서 거기 봐봐요. 관청 형성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청을 자신의 선호에 맞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관청 형성 전략을 구사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행기구들은 힘들어.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청 같은 걸 줘버린다는 거예요. 분봉에 지방에 줘버리고 다 줘버리고 자기는 참모 기능 같은 거. 그렇죠? 참모 조직으로서 전환과 집행 기능을 이전해버려. 참모 기능을 선호해. 합리적인 관료들은 소규모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 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동료적 성격을 지닌 부서에서 참모 기능 수행을 선호한다. 자, 쌤,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게 좋겠죠. 예산 극대화해서 뭐 많이 해봐야 견제만 많이 받고, 그렇죠? 집행해봐야 자기가 잘했다는 소리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좋은 말 옆에서 좋은 말 참모 좀 해주면 어때?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걸 주로 선호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집행 이전 기능의 이전을 한다. 그래서 영국의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에 의한 책임 운영 기관 제도의 도입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 이 모형은 고유 관료들이 민영화, 분봉이라는 건 나눠주는 거야. 권한을. 그다음 계약 공급 등을 통해 자신들이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방정부나 준정부에게 맡겨버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책임 운영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은 고유 관료들이 책임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은닉된 정부 팽창 수단으로 악용되고, 그러니까 맡겨버리고 괜히 뭐 하는 거. 근데 예산 관료들은 좀 늘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다 배치를 해버려. 자기한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기관과 예산의 유형에 따른 차이. 아까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데 핵심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달기관,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전달기관, 예로서 경찰 등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나 다른 공공기관에 의지하는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제기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부금으로 다 나눠줘야 돼. 그렇죠?
그런 데서는 자기 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 행정안전부가 교부금을 갖고 있어도 다 지방으로 다 나눠줘야 돼.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괜히 예산 극대화할 필요 있어 없어? 다 나갈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예산 극대화 동기를 찾기 힘든다. 모든 관료가 무조건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게보다 여기 덧립의 관청 형성 모양이라고 한다. 근데 왜 관청 형성 모양이라고 했는지는 알겠죠? 관청을 아예 만들잖아 지금. 자기는 참모 기능하고 집행 기능은 다 다른 데다 맡겨버리고, 그렇죠? 그러되 자 그래서 예산 극대화 항상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는 엘리트들만 가지고 그냥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예산 극대화 노력을 하지는 않고, 특히 경찰 같은 데서는 스스로 예산 좀 많으면 좋겠죠. 경찰 많으면 뭐 할 수 있어? 그 지구대에 더 좋은 물건 살 수도 있고 좋은데 행안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가 받아봐야 다 밑에 나눠줘야 될 거, 그렇죠? 그럴 때는 굳이 극대화할 필요는 없겠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교육부에서는 지방재정 교부금이라고 이 교부금을 다 교육청에 다 나눠줘야 돼요. 그럼 교육부 장관은 이 교부금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겠어 안 하겠어? 전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교부금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놨어? 일정 비율로. 자, 그다음 미국의 왕 거기 보니까 관료는 업무량을 확대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량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항상 필수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뭐 굳이 극대화해 볼 필요 없겠죠.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보다 내가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다음 로머와 로젠탈의 회복 수준 이론 관련은 의식 통지를 통해 요구한 예산 수준이 국회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법구 수준이라는 낮은 수준의 행정 업무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회에 강요하고, 결국 국회는 낮은 법규 수준을 감수하기보다는 관료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예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뭔 말이냐면요, 관료들은 오라면 나승이야. 이거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러면 만약에 500억을 신청해. 근데 의회에서 보면 300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 200억으로 한다고 합시다. 한 350억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500억을 신청해. 그렇다고 안 해. 너 하지 마. 너무 비싸. 아니, 너무 많이 써. 그럼 200억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럼 어디에 쓸 수밖에 없겠어? 이걸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나누어서 여러 가지 이 대안들을 주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500 할래? 안 할래? 그럼 안 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게 그러면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간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로머의 이론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공선택론의 행정개혁 처방에서 공공선택론은 다원조직체를 만들고, 다원조직체, 그다음 비계서적 조정, 그러니까 계층제를 좀 비계서적, 계층제를 좀 비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새로운 공급체계가 설정. 그러니까 항상 어디가 정부가 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공급체제로 민영화도 하고 뭡니까 임대도 하고 그런 것들 해라는 거죠. 민간 투자도 활성화하고. 그다음 고객에 대한 의존도 제고. 그래서 이들은 자, 이 국민들을 뭘로 본다? 고객으로 본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최대한 보여줘요. 선택권도 주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다음 준시장적 수단의 활용.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적인 건 아니지만 여기에도 공공 영역에서도 뭘 좀 넣어야 된다? 시장적 요인을 넣어야 된다. 시장적 요인은 뭘까요, 쌤? 시장적 요인은 뭘까?
자율과 경쟁. 경쟁적인 요소를 넣자 이거야. 경쟁적. 그렇죠? 그다음 공공선택론은 정부 관료제에 의한 정부 실패 등의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신공공관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 개인이 선택하는 상황에서 개인과 제도적 틀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에 신제도주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 곧 신제도주의 합니다. 그다음 한계 한번 봅시다. 한계. 접근 방법론의 난해성. 아무래도 아까 제가 에로우 정리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이야기한 거지 실제 이거 뭐 정리가 왜 성립하지 않는지 수학적으로 다 공식으로 수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복잡하죠. 그다음 협소한 인간관. 함적 경제인으로 본 거에 협소한 인간관이고 형평성의 미고려. 얘들은 효율성 차원에서만 접근해. 자, 경제학은 무엇으로만 접근합니까? 효율성. 그렇죠? 행정에서는 효율성 말고도 하나의 이 뭡니까? 준거가 있다면 뭐가 있어? 기준이 있다면 공평성의 준거가 있죠. 자, 행정 내에서의 관리와 조정이 좀 곤란하죠. 그러겠죠? 거기 분산되고 다원적이고 파편적인 결정 구조를 추천하지만 이로 인해서 관리와 조정이 어렵다. 분권적이고 현상적인 조직 구조가 민주적 가치 실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 처방의 문제점. 공공 서비스 민영화는 부패 확산과 빈부격차가 심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일단 제가 민영화 하려고 그러면 뭐 지하철 누구 잘 안 사겠지만 지하철 민영화 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서 잘 나가는 거였다면 서로 살려고 하겠죠. 그다음 그런데 부패가 있을 수 있겠고 만약에 민영화 철도를 해놓으면 얼마나 비쌀까요? 아마 우리는 KTX 못 탈 겁니다. 부자들만 타겠죠. 빈부격차 훨씬 더 커지겠죠. 그다음 현실적 합성에 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공공선택론은 옛날에는 거의 한 문제 꼭 나왔고 최근에도 거의 나온다 보면 되죠. 공공선택론은 정치행정 제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정치경제학 맞죠? 공공선택론은 관료에게만 집중됐던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시민 중심의 공직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건 아니죠. 나중에 보겠지만 신공공서비스론이 이런 걸 주장하죠.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특질을 중요시하고 공공정책의 확산 효과를 강조한다. 맞고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의 원인을 정부 관료제가 공공적인 생산과 공급에서 독점적인 맞죠? 여기서 거의 대부분 여기서 찾습니다.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찾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지대 추구 같은 게 거의 독점적인 현상에서 누구만 하고 있어요. 국가가 하는 경우가 우리가 시장에서 독점이 제일 문제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정부는 완전 독점이죠. 혼자 하죠. 자, 그다음 관료의 사익 추구, 예산 극대화, 지대 추구 행위, 정치 행정의 경제학적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은 공공선택 이론이다. 맞죠? 자,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접근 방법.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론은 뭘 주장한가?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해서 비판한 거죠. 그 다음 정부 활동의 성과를 지나치게 시장적 가치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받는 거죠. 따라서 공공선택론의 관할권이 다른 지방정부로 이주한 것은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한 선호 표시와는 관련이 없다.
이건 티브 모형인데 어떻든 지방정부의 개인의 지방정부에 대해서 선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공공선택론에서는 집권적이며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정부 관료제가 시민이 많이 들렸죠. 분권화를 강조하죠. 자, 그다음 중첩적인 구조를 강조했었고, 공공선택론의 대표적인 학자들 중에서 부캐넌, 오스트롬, 니스카텐이 있다 맞고, 공공선택론에서는 개인이 아닌 공공조직을 분석의 기초 단위로 채택함으로써 아까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그랬죠. 개체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대로 공공조직이 아니라 개인이죠. 개체주의를 활용하죠.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을 설명하는 이론은 공공선택론이다. 경제학적 분석 도구를 관료 형태, 투표 형태, 정당 정치, 이익 집단 등의 비시장적 분석에 그렇죠? 투표 형태까지 비시장적 형태에 적용하는 뭡니까? 적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효율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정책을 탐색한다 맞고, 공공선택 이론은 사회의 비시장적 영역들에 대해서 경제학적 방식으로 연구한다 맞죠? 공공선택 이론은 시민들이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제도 마련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에도 의의가 있다. 이 점에서는 의의가 있긴 하죠. 자, 그다음 공공선택 이론은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그를 대체할 공공적 공급 방식의 도입을 강조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민영화죠. 공공선택 이론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 가업성이 높다. 아까 비판 받을 때 현실적 가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공공선택론은 정치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정치 형상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며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맞죠? 공공선택론의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 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고 본다. 자, 행정은 가치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 영역 밖에 있다. 자, 알다시피 공공선택론은 정치적 영역을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비시장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구의 대상이죠.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고, 18번 공공선택론에서 니스카텐의 예산 극대화 모형에서 관련은 한계 편익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거치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 공급 아니라고 그랬죠. 총 비용과 총 효용과 다시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총 편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거. 그렇죠? 앞으로 잠깐 알아서 한번 봐요. 뭐예요? 이 그래프 보니까 어느 수준이에요? 총 비용과 총 효용이 일치하는 수준이죠. 좋습니다. 그다음 공공선택론에서 에로우는 불가능성 정리에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방법의 기본 조건으로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왔습니다. 한번 에로우의 가설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티브 가설의 가정에서 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맞고, 티브 가설의 가정에서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이 가설이에요, 가설. 가정. 그 다음 티브 가설은 이 가정에서 지방공무된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존재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아까 외부 효과가 뭐라 그랬어? A지방, B지방이 있는데 이사 안 가고도 이 지방의 공공서비스를 여기서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이사 가려고 안 하게 되면 아까 발해에 의한 투표가 안 되죠. 그렇죠? 자, 티브가 서로의 가정에서 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을 이주할 수 있다. 이거 맞고, 분권화된 지방정부에서 발해에 의한 투표가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시민들의 배당수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한다. 이런 가정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TV가 전제 조건에서 모든 지방정부는 최저 규모를 추구하며 공공서비스의 최저 생산 평균 생산을 위해 주민 유입을 계속 유인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자, 거기 있는 것처럼 최저 규모를 생산하려면 너무 많으면 어때야 돼? 내쫓아야 되겠죠. 그다음 너무 적으면 유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뭐가 틀렸어요? 계속 인물이 틀렸죠. 부족할 때 유인하고 넘치면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리스카텐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적의 서비스 수준은 공급 수준은 여기서 결정되죠. 단 실제로 지출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총 비용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게 7급 문제, 서울시 7급 문제였을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답이 2개 논란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애매하잖아, 지문이. 리스칸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의 공급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수준에서 이 일치하는 수, 맞죠? 최적은. 근데 실제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1, 2, 3, 4였었어. 26번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문제에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었어. 26, 27, 28, 29. 근데 29가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 나왔는데 사람들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었죠. 근데 거기 만약에 뭐 때문에 이게 맞냐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이렇게 말했으니까 맞단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 리스카텐의 예산 극대화 이론과 덧니비의 관청 형성 이론 모두 관료들 자신의 이익과 효용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이건 맞죠? 왜냐하면 이 둘 다 공공선택 이론가고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죠. 관료들도 똑같다는 거죠. 관료들도 공익 추구 그런 거 아니다 이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단 리스카텐은 그냥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니야. 그건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봐야 돼. 그래서 일부 고위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하려고 별로 안 한단 말이야. 예산을 좀 더 어떻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관청 형성하는 데 쓰는 거죠. 중요한 것들이 집행 기능은 다 분봉시키고 자기는 조언 기능을 가지고 핵심부에 유치하려고 하죠. 자, 그다음 그렇지만 둘 다 그렇지만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니죠. 효율적으로 최저 배분하는 건 아니다. 자, 그다음 덧니비에 따르면 관청 형성의 전략 중 하나는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책 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돼 일상적이고 번잡스러운 업무는 분리하고 이전하는 것이다. 맞죠? 리스카텐에 따르면 예산 극대화 행동은 예산 유형과 직위와 관계, 기관 유형, 시대적 상황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렇게 못한 거니까 리스카텐 모형은 덧니비 같은 사람은 이걸 다 비판하는 거죠. 자, 덧니비는 그 지문에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리스카텐이 아니라 덧니비는 리스카텐의 예산 극대화 행동에서 예산 유형과 직위의 관계, 기관 유형,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덧립의 관청 형성 모형에서 고위 관료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유탁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 기관을 돕니다. 맞죠? 덧립이가 관청 형성 모형에서 합리적인 고직 관료들은 소속 기관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소속 기관의 예산 극대화 추구해봤자 머리만 아프다고 그랬죠? 덧립인의 관청 형성 모형에서는 중하위 관료는 주로 관청에서 중하위 관료들은 관심도 없죠, 사실. 그렇죠? 덧립이 관청 형성 모형에서 관료들이 정책 결정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 이건 더더욱 아니라고 그랬죠. 북해의 리바이던 가설은 재정권을 독점한 정부에서 정치가나 관료들이 독점적 권력을 국민에게 남용해서 재정 규모를 과도하게 팽창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북해는도 역시 어떤 거니까 공공선택 이론가라고 그랬죠. 자, 신제도 이론. 우리 선생님들이 신제도 이론이 뭐예요? 신제도 이론이? 제도를. 신제도 이론은 거기 여러 가지 제도 이론이 있는데 신제도 이론에서는 어떤 것이 신제도 이론이에요? 자. 굉장히 제도 이론이 좀 다양해요. 근데 제도는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도 이론을 한번. 자, 역시 또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피곤하죠? 그렇죠? 피곤한데 가는데 노약자석이 있어요. 저기 앉고 싶어. 앉습니까? 노약자석이 아니라 그래. 비어있는데 옆에 할머니가 있어. 앉습니까? 빨리 가서 앉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앉는 게 어때? 훨씬 편익이 많잖아. 비용도 안 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앉아요? 지금 신제도주의는 잘 생각해봐. 아까 공공선택 이론 같이 완전히 합리적 경제인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앉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왜 안 앉아요? 그래서 신제도 이론은 좀 복합적이니까 나중에 뭐 이를테면 선택론적 신제도 이론에 가면 조금 또 달라져서 그러는데 제도 이론들은 이 말 그대로 특히 제도가 규범이나 제도 여기에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도는 이렇게 공식적인 제도도 있을 거고 보이지 않는 이런 규범이나 규칙 또는 관습 이런 것도 사람들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지금 투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쌤 투표 계속 해왔나요? 안 해왔죠. 투표, 선거 안 했죠. 왜냐면 보니까 내가 뭐해도 선거를 할 때 내한테 편익이 보여요. 일단 편익 어떤 사람을 진짜 뭐 따르고 추종하고 그런다면 편익이 있겠는데 해봐야 뭐 그렇죠? 괜히 다리만 아프고 걸어갔다 왔다 시간만 걸리고 그냥 뭐 내가 내 한 표 안 찍은다고 그래서 뭘 그렇게 뭐 되고 안 되고 크게 좌우될 것 같지 않아. 내 한 표는 그래서 수백만 표인데 내 한 표는 별로 좌우될 것 같지 않아. 그럼 안 하는 게 원래 이제 합리적인 행동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민주국가 안 되겠네. 전부 다 안 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걸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이를테면 공휴일, 투표일은 공휴일로 해줄 거니까 너네 이만큼 편익 줄 거니까 가세. 그렇죠? 해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 투표하고 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쿠폰 같은 거 공짜로 뭡니까 그럼 이 투표했다는 인증해주면 뭐 공짜로 뭐 해준다 이런 것들도 하는 거. 이런 것들 제도를 만들면 제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투표 안 하면 하도 안 하니까 벌금을 물어요. 그럼 벌금 물으면 생각을 해봐. 투표하고 오면 좀 힘들겠지만 무엇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벌금 뭐 100만 원씩 물어라 그러면 그것보다 나을 것 같죠. 벌금 10만 원 내느니 만약에 그냥 가서 투표하고 오지 뭐. 그러면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 제도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행동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도가 영향을 미치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신이 나왔으니까 구제도주의가 있겠죠. 구제도주의는 뭐 말하냐면 아까 발전경론에서 기관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기관. 그렇죠? 그럴 때 그런 기관을 형성해서 국가 발전시키는데 공헌한다 할 때 이때 이 기관을 제도라고 봤어. 근데 의미 없어요. 이건 제도주의에서 이 의미하고 전혀 조금 다르게 이야기되기 때문에 이건 버리고 그냥 신제도주의만 잘 생각해봐. 신제도주의만.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은 무엇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행위가 합리적일지라도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한 수준에서 행동을 하는. 자, 거기 특히 이제 사회적 제도주의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적 제도주의 보면 거기에서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한다. 나중에 저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중요한 말이 거기 안 써져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볼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같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렇게 앉아버리는 게 아니라 용인된 수준에서 그냥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바로 내렸다 그러면 안 돼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아까 봤다시피 행태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의해서 결정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또는 어떤 것에서 일어나는 것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보다는 무엇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제도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게 신제도주의의 핵심이에요. 지금 어차피 관료들의 행동 연구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자, 신제도주의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조금만 보고 자,
제도 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데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이론이다. 밥은.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은 특히 의장, 관계시설, 목초지, 산림 등 공유자원의 공동이용에 관한 유인 문제를 다루는데 아까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선거를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잘할 수 있을지 규칙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신제도주의는 이런 공유주의에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황폐화 되겠죠. 공유주의에 비극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 규칙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걸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도의 이론과 차이. 자, 구제도 이론과 차이인데 제일 밑에 봐봐요. 그 위에 구제도 이론이 조직의 합리적 목표가 의도하는 것처럼 성취되지 않는 원인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조직이 아닌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지만 자, 신제도는 조직에서 공식적 구조 자체의 비합리성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근본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앉는 게 합리적인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 또한 신구제도론의 차이점은 구제도론이 제도를 인간의 행동이 발현된 하나의 장으로 간주하지만 신제도론은 제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인 구조와 선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의 분석에 있다는 점 따라서 신제도론은 구제도론보다 좀 더 동적인 분석을 한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제도론에서 구제도론은 꼭 크게. 그 다음 거기 있는 거 자, 역사적 제도주의. 자, 핵심 단어들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났는데 나중에 이야기할게. 이 역사적 제도주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 행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 쌤 갑자기 오늘 그만두고 내일 연기학원 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왜? 지금까지 해온 게 쭉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갑자기 바꿔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을 선택하는 행동들을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우리 인간들은 거의 뭐한다? 제한되어 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특히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경로 의존성. 자, 경로 의존성이니까 역사적으로 해온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무슨 정책을 쓴다 할더라도 정책을 할 때도 옛날에 써서 좀 성공적이었다 그럼 또 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경로 의존성. 그래서 경로 의존성만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거. 각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에서 유래한 상황의 특성으로 동일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모든 곳에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제도는 지속성을 가지며 그 결과 한 국가 제도의 역사적 발전은 일정한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투입이 발생하더라도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유수한 선택을 하는 것을 경로 의존성. 그렇지. 자, 제사 왜 지내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먹고 갈까요? 제사를 왜 지내요? 굉장히 비합리적 행동이죠. 근데 그걸 하고 있죠. 이런 것들. 또는 자, 그건 뭐 사회적 제도주의 좀 가깝겠다. 역사적 제도주의보다는 어떤 역사적으로 한 번 해왔던 일을 계속하려는 경향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한다. 다음 단절적 균형 상태. 역사적 제도주의는 단절적 균형 상태 개념을 이용해서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가 변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계속 했는데 안 맞아. 더 이상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방금 여기는 단절적 균형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 제도가 중단되겠죠. 계속 해왔는데, 자, 봐봐. 성공한 정책에서 했어. 근데 실패했어. 에이, 이번 한 번일 거야. 또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용이 있는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거 안 되나 보다. 다른 걸 할 수밖에 없겠죠. 좀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계속 시험 봤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안 됐어. 그래서 어떤 상태에 이른 거야? 단절적 균형 상태에 이른 거야. 그러면 어때요? 바꿔야 되겠죠. 다른 거 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경로 의존성, 과거에 해왔던 건 국가마다 같아요, 달라요? 이 부분 이제 사회적 제도주의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죠. 다르니까 어떻게 국가마다 다양성을 띈다고 이야기하겠죠. 사회적 제도주의는 나중에 보면 동형성입니다. 같습니다. 국가마다 같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계는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고, 어쨌든 역사적 제도주의는 어떤 거 주로 정치학에서 도입됐고, 이 제도는 공식적인 법령 기구뿐만 아니라 정체나 정치 경제의 조직 구조 속에 있는 비공식적 절차, 루틴, 규범과 전통 이걸로 정의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정치 계속된 선생님 거기 있는 거 비공식 절차, 루틴, 규범과 전통 이런 것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삶을 다 예측할 수 있죠. 물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살아온 대로 살지 갑자기 다른 삶을 살지는 않겠죠. 이런 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러고 이게 깨질 때를 뭐라 그런다? 그렇죠. 단절적 균형 상태라고 그런다. 이 두 가지만 잘 알아두면 되겠죠. 그다음 사회적 제도주의는 모학문인 사회학이고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는 이 뒤에 볼 선택적 제도주의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우리가 뒤에 나오는 거 그게 공식적인 주로 규범이나 규칙이라면 여기는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사회적 신제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보다 보다 넓게 제도를 정의하고 따라서 공식적인 규칙이나 절차, 규범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상징체계나 도덕적 틀 같은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주의에서 신제도주의에서 가장 넓은 영역에서 제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도가 뭐냐 그랬더니 역사적에서는 비공식 절차나 루틴 또는 규범과 전통 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그렇죠? 거기 있는 이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킨다. 도덕적 틀과 같은 문화까지도 제도에 포함한다.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시하고 특히 제도의 정당성을 중시합니다. 왜 제도의 정당성을 중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밑에 한번 계속 읽어보면 나옵니다. 제도 비공식적 측면을 중시한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역사적이나 또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공식적인 것을 좀 더 치우친다면 여기는 비공식적인 것. 문화적 역할도 강조한다고 그랬죠. 다음 제도적 규범적 측면보다는 규범적 측면보다 인지적 측면을 중시한다. 신념이나 인지 구조를 제도로 파악하면서 제도 규범적 측면보다는
인지적 측면을 중시한다. 밑줄 쳐놓고. 자, 그래서 현대조직에서 사용되는 많은 제도적 형태의 절차들은 경쟁에 의한 결과물이거나 과업을 수행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그 보기에서 신화나 의식, 아까 제사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것은 문화적으로 독특한 관행들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지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한번 제대로 된 활동은 더 이상은 정교함이나 정당 없이도 오랜 기간 계속 유지될 수 있겠다. 조직의 새로운 형태나 관행이 채택된 것은 조직의 목표 수단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직 자체의 참여자들의 사회적 정통성 또는 정당성을 제고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 변화는 유질 동용성, 곧 설명합니다. 유질 동용성 과정으로 파악하며 결과성의 논리보다는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 여기 그 밑줄. 이걸 사회 배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무엇보다는 뭘 이야기한다? 결과성의 논리보다는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한다. 쌤, 거듭 말하자 오늘 집에 갈 때 앉아가면 결과적으로 참 편하고 어때요? 건강에도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적절한 걸 선택하죠. 사회적으로. 자, 조금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나오겠지만 이런 걸 배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배태성. 그렇죠? 자, 그 다음 국가 간 제도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제도의 유사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 외에 해석학적 방법이나 균학적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 강압적 동영화, 영향력을 가지는 대상을 닮아가는 현상 이를 통해 자원 획득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자, 문제 풀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방적 동영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성공적인 존재를 벤치마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규범적 동영화, 표준화된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 시각과 가치관이 유사해지는 현상, 공유하고 있는 정책, 절차, 구조를 규범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동영화를 통한 유사성은 예측을 하여 다른 조직과의 거리를 쉽게 하고 거래 비용을 낮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사회적 어떤 것은 사회적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신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사회적으로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환경오염을 단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른 거기에서 다른 회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나서 그 회사와 똑같이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똑같이 해야 똑같은 뭘 얻을 수 있으니까.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아, 저런 거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게 하려고 한다. 이제 조금 이제 독특한 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사회적 제도주의가. 그럼 다시 한번 이 신제도주의의 특징이 뭐라고요? 뭐가 핵심이야? 인간은 제도에 의해서 행동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럼 어떤 제도가 있냐? 역사적, 특히 정치학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있고 역사적으로 확립된 제도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 비합리적인 행동일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거다. 이런 역사적인 제도주의에서 경로 우전성 같은 경우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사회적 제도주의에서는 특히 사회적 신도주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과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합리적 선택주의에서는 여기는 이제 공식적인 규범들을 만드는 거. 자,
경제학적 접근으로 오스트로는 연구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경제학을 모학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과 제도주의를 좋아했는데 합리적 선택과 제도를 결합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속하는 이론에는 공공선택론, 거래비용이론, 주인 대리이론, 공유제 이론 등이 있다.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전제 인간에 대해서는 제도적 제한된 합리성을 토대로 인간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규범과 규칙을 학습할 능력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설계할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본다. 인간 행동, 합리적 선택 모형과 제도주의 조화를 시도한다. 그래서 자, 신제도주의는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은 정보를 거의 뭐 한다고 생각해요. 다 알고 제한된 합리성이 아니라 합리성을 가정하죠. 근데 그 차이에는 있어. 신제도주의는 합리성을 가정하지 않고 제한된 합리성을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 우리 봅시다. 군대를 그냥 자율로 맡겼다 합시다. 시장의 자율로. 그럼 누가 군대 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만들었어? 규범, 법률을 만들었어. 군대 안 가면 감옥에 가도록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군대 가는 것이 감옥 가는 것보다 훨씬 비용 대 편입 보면 더 낫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가는 행동을 하죠. 이렇게 규칙, 규범들이 만들어지는 연유가 뭐 때문이다? 그것에 맞춰서 구성원들의 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제도주의 입장, 특히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뭐 해본다? 그렇죠?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거야. 합리적 선택.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투표하면 생기는 편익이라든가 우리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또는 여기에 뭐 10만 원을 벌금을 한다 그럴 때 정확히 어떻게 정보를 다 수집해서 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은 수집해서 뭐 하겠어. 가장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비용을 이렇게 봐도 이거 안 하면 10만 원 정도 이득인 것 같아. 뭐 거리도 다리도 안 아프고 이렇게 7만 원 이득인 것 같아. 10만 원 댁이면 그냥 하고 오는 게 낫겠다. 3만 원 이득이니까. 근데 이 정보가 완전히 정확한 정보는 아니죠. 이런 제한된 합리성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때 방금 다시요. 과연 투표를 안 하면 10만 원 벌금을 줘야 돼야 안 줘야 돼? 아니면 그걸 말고 5만 원짜리 티켓을 주는 게 더 나을까? 뭐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는 게 이렇게 주는 게 나을지 또는 벌금을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서 보면 이런 규범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제도 뭐라면 규범을 만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이런 이론들의 이런 기초 이론을 따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신제도주의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하고 쭉 있는데, 자 제도주의 특징까지 봤습니다. 특징 보니까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제도로 인식한다. 집합적 딜레마. 내가 군대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투표해야 돼, 말아야 돼. 그쵸? 개인의 상호 체계, 선호 체계는 주어진 것으로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십시오. 이 부분 이미 선호 체계는 주어진 걸로 가정합니다. 내가 군대 안 가는 게 더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은 주어진 걸로 일단 가정하고. 그 다음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와 균형을 중시한다. 그래야 나중에
국가에서 제도를 만들 때 잘 만들 수 있겠죠. 규범을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 자, 그래서 개인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서 제도를 중시한다. 그래서 근데 이런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한계. 자, 행위자의 선의 체제의 형성에 대한 설명은 미약하다. 제도에 대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나 문화의 영향력, 다른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력도 있잖아. 자, 꼭 이렇게 합리적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지금 투표해야 되는 분위기 같은 게 영향을 줘, 안 줘요? 영향을 주잖아. 그런 건 미고리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공식 측면, 동의를 간과했다. 거기 표가 나와 있는데 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거래 비용 이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주요 이론은 거래 비용 이론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것에 해당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이건 거래 비용 이론은,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 선택 이론 중에 하나죠. 사실은 거래 비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주인 대리인 이론 한 장 넘겨봅시다. 주인 대리인 이론도 그래서 지금 이런 건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요. 규범이나 규칙을 만들 때 또는 유인체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주인 대리인 이론이면 여기 한 번만 봅시다. 여기 한번.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 같은 게 일어나죠. 도덕적 해이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유인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냥 알바들이 몇 시간 근무하면 얼마 준다 그러면 분명히 놀지도 몰라. 그렇죠? 또는 시간제로 하다가 보면 박스를 한 3개만 옮길지도 몰라. 근데 박스 하나 옮기는데 100원씩 줄게. 이러면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어떤 규범을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걸 막을 것인가? 여기가 역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역선택이 안 일어나도록 정보를 공개하게 제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방금 합리적 선택 이론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적용이라고 해서 한번 거기다 넣어봤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문제를 일단 풀어보고 시작합시다. 제도주의. 자, 일단 제도주의가 뭔지는 어렴풋하게 좀 이해는 되죠? 자, 거기 제도주의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자, 35번 문제. 신제도주의 유형과 그 특징을 연결하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거래 비용. 그쵸? 아까 비용을 많이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경로 의존성. 맞죠? 사회적 제도주의는 제도 동용성. 맞죠? 제도를 갖게 한다고 그랬잖아.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 행위는 고립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배태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맞죠? 다시 한번. 뭐가 잘못했지? 이거 맞은데? 이건 맞고 그 다음에 틀리는데. 지금 미안해. 이건 맞고 그 다음에 틀린 것 같아. 그렇죠? 이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봐봐. 37번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조직들이 시장의 압력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 형태나 조직 관리 기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거. 쌤,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그랬어? 적절성 있게 선택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사회적에서 용인하는 수준에서 선택한다고 그랬죠. 적절성 또는 정당성.
합리적이나 적절성이나 정당성을 말하는 거죠. 자, 봐.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정부 규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오염 방지 장치를 도입하거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강압적 동용화에 해당됩니다. 정부가 강압적으로 규제 정책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비싼 것들을 사용해 안 해요. 그렇죠? 이 기업체에서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 비싸게 다 사용하죠. 이것들이 강압적 동용화 맞죠? 사회학적 신제도에서 정부 제도 개혁에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한 것은 모방적 맞죠? 그래서 자 우리 봐봐. 사회적 제도주의는 보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옆 나라에서 그 문제를 미리 해결했다면 그걸 우리가 도입하려고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미국 제도 많이 도입하잖아. 그렇죠? 쌤도 알다시피 뭐 책임 운영 기관부터 해서 또는 어떤 거 미국에 있었던 인사제도 같은 거 많이 도입하고 그랬죠. 그렇죠? 뭐 직위분류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잘 안 맞지만 그래도 도입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사회적 제도주의 이렇게 설명해요.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요즘 보면 공무원 제도도 비슷하게 가죠. 책임 운영 기관들도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다 하고 있잖아. 물론 이제 일본은 폐지했지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 조직 내 변화는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을 본다. 효율성이 아니라 적절성. 그쵸? 자, 그 다음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조직 형태만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말이 안 되다고 그랬죠? 자, 특히 이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법규에만 한정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비공식 어디까지 문화나 도덕 틀까지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공식적인 거 말고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조직은 제도적 환경의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한다. 맞죠? 그렇죠? 아까 그래서 효과성이 아니라 적절성, 그렇죠? 정당성 이렇게 이야기했죠. 신제도주의는 사람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맞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범죄와의 관습과 문화 맞죠? 자,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대표적인 맞죠?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위성과 효과적을 역사적으로 형성된 각국 제도에서 찾는다. 그렇죠? 역사적 제도주의는 종단적으로 연구하는데 미국 제도가 다르고 우리나라 역사가 다르고 미국의 역사가 다르니까 미국 사람 행동하고 우리나라 사람 행동은 다를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신제도주의에서 정책 또는 행정 환경은 내생 변수가 아니라 외생 변수. 선생님, 외생 변수는 주어진 것을 말해요. 근데 내생 변수는 연구에서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거기 뭡니까? 신제도주의에서 정책 또는 행정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래서 외생이 아니라 내생 변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는 개인이 합리적이며 선호는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변화하는 것. 아까 선호는 변화한다고 그래서 주어진 것을 본다고 그랬어. 주어진 것을 본다고 그랬죠. 나 군대 안 가. 그건 선호한 건 주어진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 그다음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 변화 과정을 설명할 때 경로우전성은 역사적 신제도주의고 제도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해서 권력의 비대칭성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 이게 경로우존성이 그러니까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제도주의죠. 역사적 제도주의는 중범위적 제도 변수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과 정책 결과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역사적 제도주의, 중범위적 제도 변수. 중범이라는 건 아주 거시적으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아닌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 실력 이렇게 하면 시험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미국과 같이 뭐 이렇게 뭐 리더십도 보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입학 사정관 이런 거 보는 건 왠지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죠. 실력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것도 실력인 것처럼 보여요, 최근에는. 그런데 그 전통도 잘 생각해요. 우리는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쭉 해서 시험만 봤다고. 시험만 선발을 쭉 해봤기 때문에 시험 아닌 것으로 보면 왠지 뭐한 것처럼 느껴져. 부정적인 것처럼, 불공정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경로우존성이라고 본답니다. 미국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죠. 그것도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지금 몇 번 풀 차례죠? 잊어먹었어. 52번.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스스로 만든 게임의 기출.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자 딜레마입니다. 합리적 선택. 그쵸?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균형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아니죠. 자, 이것도 합리적 선택 이론이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전체주의 입장을 취하며 주로 중범위 수준. 맞죠? 그러니까 방금 봐봐. 선발제도 저기 잘 봐봐. 선발제도만 이야기했으면 완전히 옛날 역사, 완전히 국가적인 거시적인 게 아니라 선발제도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거 봐봐요. 완전히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과거제도라는 선발제도에서 이야기를 해서 쭉 내려왔다면 이건 어느 정도 중범위겠죠. 아주 거시적인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로 연구를 한다고. 자, 그 다음 자 34번 합니까? 35번.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설명해서 역사적 전환점에 주목한다. 맞고, 역사적 제도주의는에서 제도는 일단 형성되면 방향성과 안정성을 위하면서 일정한 경로를 맞죠?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장기간의 역사적 과정과 경로 우전성을 중시한다. 꼭 알아주십시오.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언은 내생적으로, 즉 정치체계가 개인적, 정치학에서 비롯됐다 그랬죠? 정치체계가 개인의 선언을 형성하고 제약한다. 맞죠? 자, 그러면 자,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개인의 선언은 내생적으로, 즉 정치체계가 개인의 선언을 형성하고 제약한 데서 왔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의 선언은 이미 주어진 것을 본다 그랬죠.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사회적 동형화를 중시한다. 맞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접근법은 반복론적 전체주의와 연역적 접근법. 이건 좀 외워야 되겠지만 귀납적 접근법을 씁니다. 귀납. 자, 연역법하고 귀납법은 알겠죠? 그래서 사회적 신제도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행동들이 어떤 사회적인 적절성을 갖고, 이런 행동들이 어떤 사회적 적절성을 갖고, 이렇게 해서 쭉 모아서 뭐 한다? 이론을 만든다. 자, 그 다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에서 아니라고 그랬죠. 합리적 선택 이론은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선생님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제도주의는 제도주의인데 신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인데 좀 달라요. 방법론적 전체주의가 뭐였어요? 역사적 신제도주의 방법론적 전체주의. 그다음 선택. 합리적 선택에는 방법론적 개체주의. 사회학적 측면도 전체주의에 좀 가깝습니다. 자, 역사적 제도주의는 선진 제도 학습에 따른 제도의 동형화를 강조한다. 다시 역사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제도의 동형화, 사회적 제도주의죠. 지금 제가 잘못했나요? 빼먹었나? 맞죠? 62번. 63번. 사회적 제도주의는 기존 경로를 유지하려는 제도의 속성을 기존 제도 경로를 유지하려는 속성 이 말을 경로 의존성이니까 사회적 제도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조직 구성원은 제도를 넘어서 효용 극대화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주어진 제도화에서 적합한 방식을 찾아서 맞죠? 효율적인 게 아니라 적합성이라고 그랬죠. 높음을 강조한다. 제도적으로 조직이 동형화를 할 경우 조직이 교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똑같으면 교란이 안 되겠죠. 그 다음 제도 동형화에는 강압적, 모방적, 규범적 맞죠? 조직의 제도적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환경에 있는 다른 조직 닮은 것이 맞죠? 조직 배타성의 특징은 조직 구성원들의 정당성보다 거꾸로 됐죠. 아까 배타성은 어떻다고 그래서 다른 상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당성, 적절성 이런 걸 추구한다고 그랬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영인된 상태.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지속성을 막고 신제도주의는 제도를 공식적 체제나 구조에 틀렸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 이것도 틀렸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합리적 선택 이론이고 사회학 제도주의는 적절성입니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유사한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적 동형화에 주목한다. 이건 사회적 제도주의죠. 형태주의는 인간의 자유와 전원과 같은 가치를 형태주의 이제 또 나왔네. 형태주의는 가치와 사실을 분리한다고 그랬죠. 제도주의에서는 사회학도 엄격한 자유과학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제도주의는 자연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된다가 행태주의잖아. 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하고 나왔다고 그랬죠. 행태주의는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문의 실천력을 이건 후기 행태주의 이야기고 각국에서 채택된 정책의 상위성과 효과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를 찾으려는 것은 제도주의에 접근한 방식 특히 역사적 신제도주의죠. 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형태주의와 제도주의는 같다. 자, 제도 변화와 개혁의 형태주의는 전혀 관심 없다고 그랬죠. 중립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같이 중립이라. 자, 쌤, 엄마 시간 많이 가버렸네. 이것도 키워드들 좀 정리할 수 있겠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역사적 제도주의 키워드가 뭐였어? 좋아요. 제일 핵심은 경로우전성. 그 다음 단절적 균형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고, 또는 중범위. 방법론적 단체주의. 그쵸? 단절적 균형 상태. 그쵸? 이거 이 네 마디, 네 개만 끝나잖아. 그 다음, 특히 어디서
모함문의보다 정치학. 그렇죠? 그래서 선호는 우리가 역사적인 정치적 이 환경 속에서 선호가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더 이상 키워드를 안 나왔잖아요. 문구가. 그렇죠? 그다음 사회적 제도주의는 우리가 여기는 그래도 여기 뭐 비공식적이거나 어떤 거 규범이나 규정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사회적 제도주의는 그러니까 여기는 공식적인 것, 약간의 비공식적인 것 이거 포함한데 여기는 주로 비공식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습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 뭐 이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까지도 특히 문화까지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인 것 같아요? 배태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효율성이 아니라 적절성, 그렇죠? 정당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사회에서의 어떤 정당성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쌤 시간 지나서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 효율성이 아니라 뭐다? 이게 아니고 적절성. 이걸 뭐라 그런다? 사회적 배태성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그다음 또 하나 사회적 동용성. 그렇죠? 사회적 동용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적 동용성은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규범적 동용성. 그다음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뭐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오염시설 설치해라 그러면 거의 비싼 것들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감시 감독하는데 결함되지 않고 좋겠죠. 그다음 우리가 모방적, 그렇죠? 특히 모방적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가 터졌는데, 일본에도 그 문제 터졌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했어. 그럼 바로 제도를 가져오는 거, 모방하는 거. 이게 이 모방적 동용성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었어? 비공식 규범, 사회적 제도주의. 그 뒤는 많은 게 안 나왔네요, 그렇죠? 주로 이런 것 중에 주로 많이 나와서. 또 나온 거 있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는 사실은 공식적인 규범이나 규칙,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딜레마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공식적인 규범이나 규칙이고 거래 비용에 따라서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가정을 할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이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경쟁 이런 걸 가정한다고 그랬죠.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제한된 합리성, 완전히 합리적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각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규범이나 규칙이 가치 체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거래 비용을 방지하거나 또는 주인 대리 이론을 방지할 때 어떤 선호 체계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배우는 이유는 나중에 정책학에 또 다시 비싸게 또 한번 나옵니다. 정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아이고야, 시간이 넘어갔네. 조금 쉬었다가 신공공관리하겠습니다. 그런 게 낫겠죠. 지금 계속하면 머리 터지겠죠.